1987년 1월 18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4일 후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있는 시인 서정주는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로 시작해서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로 끝나는 시 한 편을 발표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라는 제목의 전두환 찬양시입니다. 당대의 많은 지식인, 문필가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을 칭송하며 죄악을 덮으려 들었지만 지난 11월 23일 자택에서 전두환은 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저주 속에 독재자이자 학살범인 채로 죽었습니다. 지식인들과 문필가들의 말과 글로도 그 죄악을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12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은퇴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정치평론가로 출연한 유시민은 이재명에 대해 생존자, 발전도상인, 과제중심형이라고 규정하며 이런저런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헤치고 생존했으며 정치인으로 볼 때 완성형은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 자기를 계속 바꿔나가는 사람이라 정책, 행동 양식, 사고방식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의 전과 사범 이력을 흠이라 표현하면서도 우리나라 발전도상국 시절에는 독재, 부패, 인권 유린의 역사가 많았지만 이것은 흠이 아니라 상처이며 발전도상인인 이재명의 흠 또한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감정 조절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한 것을 이제 5년 전과는 다르며 판단을 뒤집어도 될 만큼의 모습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시민의 표현을 빌려 발전도상국 시절의 한국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상처라 부를 수 있는 건 국가 전체를 피해자적 입장으로 두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독재에 의한 국가적 피해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박정희의, 전두환, 노태우의 죄악을 그들의 상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흠결 정도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재명 또한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범죄의 상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 대선쯤 유시민이 평가한 감정 조절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 2021년 지금 뒤집어도 될 정도로 이재명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12월 7일 서울대 강연장 앞에서 항의하던 성소수자 학생을 대한 태도로도 확인이 됩니다. 전두환은 이제 죽어 없어졌지만 그를 찬양했던 지식인과 문필가들에게 붙는 부역자라는 꼬리표는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아니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통틀어 얼마나 훌륭한 생각과 글을 남겨왔든 독재자를 찬양한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저 말과 글을 바쳐 독재에 충성한 부역자들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2018년 잊혀질 영광을 허락해달라던 유시민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유시민에게도 영원히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붙게 될 테니까요. 상대 진영의 세종대왕이 출마해도 찍을 수 없다는 유시민에게도 진영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정의를 내팽겨친 변절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념이, 사상이, 정치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내팽겨친 변절한 인간이 더러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호구맨님 함께합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그리고 몇 주 만에 찾아주셨죠? 거의 한 달만 아닌가요? 네, 목소리 들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링장군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링장군입니다. 링장군님 그거 아십니까? 팟빵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지난번에 그 링장군님 제일 처음 혼자 출연하셨을 때 게스트로 네. 그때 영상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요? 현재 그 라이브 TV 모든 영상 조회수 역대 1위의 기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팟빵도 요 근래 한 서너 달, 그러니까 우리 그 시즌 2로 넘어와가지고 네. 받은 따봉 개수 중에 제일 많은 게 그 에피예요. 우리는 다 허당이야.
예. 게스트발로 먹고 사는 거였어. 예. 참고로 예. 고라웅님의 이펙트는 없습니다. 다들 괴로워해. 시끄럽다고. 어쨌든 예. 엄청난 그리고 그때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한 30명 조금 안 되게 늘었나? 그럴 아우. 겁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늘더라고요. 이제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장군님 또한 효과는 번 한 대 끝났어요. 맞아야 되나? 한 대 또 맞아야 돼. 장군님 효과는 끝나고 어쨌든 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새 그 조회수 올라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1만 올라가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저기서 보는 재미가 있지. 예. 나도 팟빵 들어서 가끔씩 리프레시 해보고 예. 기분이 매우 좋단 말이지. 일찍 예. 올라가는 게. 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그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거 틀어놓고 이제 일하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평균 시청 시간 유튜브에 에피소드마다 그 평균 한 번 이제 딱 플레이를 누르고서 얼마나 오래 듣냐 이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뭔가 집중도가 높다는. 유의미한 음.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음식점으로 치면 완식률이 올라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남기고 다 먹는 손님이 그렇죠, 그렇죠. 늘었다는 거지. 네네네. 뭐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깝쳐서 한 대 더 맞도록. 아니 뭐 굳이 그러실 거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나름 저희도 열심히 해왔다는 링장군님이 일단 그 끌어오시고 네. 이분들이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나가지 않으시고 일단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니멀한 어떤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그 디테일하게 모든 걸 살필 수가 있고 이 사소한 거에 되게 이렇게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또 특별히 도움을 더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내 사랑 딱풀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이것저것 이제 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 시간 안에 다 네. 녹음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 근데 오늘만 해도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튜디오로 나오는 중에도 네. 아주 굵직굵직하게 반정부질을 너무 심하게 본격적으로 지금 해내기 그러니까요. 시작해가지고 요건 다음 주에 한번 반정부질 특집을 한번 정리를 한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가 너무 길어서 네. 2시간으로 되겠어요? 역사도 긴데 뭐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되게 노골적으로 네네. 이제 되어가고 있죠 점점. 네, 뭐 아무튼 일단 준비한 걸로 해봅시다. 네네. 네. 이번 주 이제 그 주 상반기를 완전히 잡아먹은 이슈 중에 이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의 가난파리 크게는 가난파리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강연이 저는 꽤 컸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워낙 뻘소리를 많이 하고 네네. 뻘짓도 하고 하는 바람에 가난파리는 이게 이재명한테는 가난파리가 아니라 신분파리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가난파리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서울대 강연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먼저 요게 그 서울대 강연 실제 타임라인에서 이게 강연 전이었는지 강연 후였는지는 기사를 찾아도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강연장 밖에서 있었던 일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강연하려고 서울대를 찾았는데 그 강연장 바깥쪽에서 이제 몇 명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위한 내용이 차별금지법 그 빨리 제정 촉구 그런 시위였는데 이재명이 근래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보면은. 아직까지 이건 이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한테 그 유보적 입장 낸다고 한 거 사과하라. 빨리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지나치다가 뭐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과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쭉 듣다니면은 다 했죠?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비웃으면서 아, 거의. 너무 예. 나는 진짜 그게 또 다 했죠라는 그 말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조금 각도가 애매하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재명을 찍어주고 있던 기자들한테 한 건지 아, 이게- 저도 둘 다 봤어요. 저도 둘 네. 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선 처리가 그러니까 시선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치 기자들한테 했다고 하면은 잘 찍었죠? 다 찍었죠? 난 이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예 그러면 진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도 안중에 없었던 행동이고 학생들한테 뭐 했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게 무시했네. 정말 조롱조로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렇죠. 네가 말하니까 들어는 줄게. 그 듣고 흘려줄게. 그런 너무 소름 그런 끼쳤어요 뉘앙스죠.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저기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이 밝힌 입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표도 달려 있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입장도 사실 네. 이런 쪽에 더 그러니까 가까웠었고 이제 보수 쪽 스탠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주로 이제 뭔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 전환을 법안에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인식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합의된 상태에서 법안으로 못을 박을 것인가, 이 둘 다는 사실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그걸 이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토의를 통해서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서 더 합당한가 그렇게 얘기해 볼 만한 거리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시위 학생들이 이재명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도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재명이 기존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 자체도 저는 뭐 그렇게 틀린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자세로 이미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근데 듣고 흘려버린다. 이거는 진짜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양새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굳이 그 앞에 섰으면은 뭐 한마디 코멘트라도 하던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 나왔겠냐고. 네. 미담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에 뭐 무슨 뭐 그 성소수자 학생들과 뭐 면담을 했다던가, 그렇죠. 뭐 네. 경청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네. 했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미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년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했는데 막 주먹질 그러니까 주먹 휘두르는 그런 그 사진도 연출되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당시에 상당히 그 의연하게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네네. 꿋꿋하게. 그런 거랑 상당히 대비가 되죠. 이재명이 지금 다 했죠라고 뭐 말하는 돌발 거는.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그렇죠. 전혀 없죠. 전혀 뭐 위기- 배려도 없고. 위기 관리 능력도 없는 거고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없는데 또 뭐 굳이 한단 말이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던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들어갔으면은. 아마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 했죠라는 말을 기자들을 향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뭐 정말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다만 하려면 그런 말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만들 테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뭐 그런 베스트죠. 근데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유하게 그냥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요, 보면은. 네. 이게 왜냐면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항상 언론들이 뒷정리를 너무 잘해줬어. 이거를 칭송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은 뭐 하여튼간 이거를 포장을 잘하니까. 이거를 또 포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 민중해설은 오마이뉴스조차 비판적인 논조를 내고 있어요. 민중해설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같은 매체들조차. 야, 제명의 소리가. 네. 거기다가 지금 그 각종 진보 정당들, 뭐 정의당 비롯해가지고 기본소득당까지 지금 여기 대해서 비판 논평을 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영머리로도 도저히 실루칠 만한 그런 거리가 못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쪽의 코어에 진보 가깝거든요. 쪽하고도 가까우니까. 코어에 있기도 하거니와 이재명의 태도 자체가 이걸 어떻게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게 납득되게 풀어낼 방어할 만한 그런 논리가 안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어가지고. 딱 끼지 않는 진흙 같군요. 예. 철퍽 달라붙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걸 뭐 토론회를 자기들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 토론회 내용 가지고 웹자보를 냈어요. 웹자보를 냈는데 웹자보가 시리즈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본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웹자보로 낸 게 또 이게 또 허위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안 짚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 꼭 짚어야 되는. 네, 네. 이제 웹자보 이제 시리즈 같은데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1번 이것 때문에 빡쳐서 우리 교수님이 나가셨구만. 우리 교수님이 방송에서 얼마나 경제는 과학이라고 정치가 아니고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최배우니 그랬어요 진짜. 아유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예, 조선일보 이런 네. 애들이 다 경제를 정치 장난으로 써먹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경제는 과학이라고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러셨구나. 예. 아, 진짜 그래서 삐져서 갔을 수도 있겠다 진짜. 예. 아유 설마 아이템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 못 해먹겠네 그러고. 어쨌든 예 보죠. 뭐라 그랬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것 그 기본 대출 설명하면서 이제 이걸 예시로 든 건데 의료보험을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런데 이제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은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많이 낸다. 반면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병이 잘 걸려서 병원에 자주 간다.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는 않지만은 정의롭다.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하는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개구라입니다. 뇌피셜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의료비라는 것 자체가 꼭 병이 걸렸을 때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의료비라는 거는 사실 치료비만큼이나 많이 지출되는 게 병의 예방 차원에서 쓰이는 돈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진단, 네, 진단. 검사. 저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혈압 와가지고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 고혈압 자체로는 어떤 그 중증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질환으로 가기 전에 예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고혈압약을 먹고 이걸 관리를 한다는 거는 다른 병이 터지기 전에 막는다는 개념이지 치료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병원 가서 동네 병원 가는데 자부담이 진료비가 한 2만 원, 15,000원 정도 나온가 그래요. 네. 약값까지만 한 2만 몇천 원 그렇게 나오는 수준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비라는 게 꼭 치료비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를 짚어둬야 되고 그리고 점점 현대에 오면서 많은 부분이 진단이나 예방 쪽에 쓰이고 있고 실제로도 보면 지금 병원에서 주로 돈 버는 항목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의학 쪽, 진단의학, 예방의학 그다음에 노인들 상태로는 이제 그 노인의학들 쪽이 이제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네네. 거기들은 뭐 노인의학 같은 경우는 치료인 경우도 있지만은 진단의학이나 뭐 예방의학 같은 거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막는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의료비를 더 많이 쓰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돈을 많이 더 빼가는 얘기를 한번 이제 보면은 2004년 4월달에 의협신문 기사가 냈어요. 2005년 4월달에. 네네. 이거를 보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형 병원 입원율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월 평균 소득이 당시에 이제 426만 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3차 의료기관 입원율이 2%가 넘는 반면에 월 소득 53만 원은 환자는 1%도 안 됐다. 그러니까 2005년에 월 평균 소득 426만 원이면은 상위 한 30%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이라고 볼 만한 그런 충분히. 부유층이 어떤 거의 한 진입 케이스쯤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 3차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이나 이제 큰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의 입원율이 총 환자 수에서 이제 2%가 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1%도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암 치료를 위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0.21%고 고소득층은 0.45%다. 이것도 2배 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이제 당시에 짚은 게 한나라당 그 보건복지위원회인 고경화 의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걸 짚으면서 그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이걸 도입을 주장을 했고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본인 부담 면제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늘었죠. 중증 질환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만 들고 나오면 또 2005년이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2019년 또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2019년에 10월 18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제 저소득층은 5% 줄고 고소득층은 22% 늘어 의료 이용화도 양극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히려 2005년에 비해서 갈수록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병원 이용률이 더 많다. 그리고 특히 3차 진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는 고소득자들이 훨씬 높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재명이 말한 뭐 부자들은 병에 잘 안 걸려서 병원에 잘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많이 내니까 네. 적극적으로 빼쓰는 거지.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는 문턱이 훨씬 낮으니까 그 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또 아낌없이. 시간도 많고 그렇죠. 시간이 많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병원도 자주 가고 바쁜 사람들은 샐러리맨들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잘 못 가요. 병원 가버릇해야지 응. 가잖아요. 원래 또. 그렇죠. 예. 그렇게도 저는 의료보험은 사실은 그 소득으로 나눠서 이렇게 뭐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연령대별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차라리 젊은 층이 노령층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한 2, 3년 있으면 50대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 간 날짜를 쭉 따져보면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40 몇 년 살았지만은.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고 60 넘고 그러면 매일 병원 가겠죠, 거의. 관절 아프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이거를 또 무슨 그 저희 계층별로 나눠가지고 대단 내피셜로 지금 계층별로 나눠서 거짓말을. 예. 전혀 그러니까 근데 무식한 소리를 한 거죠. 무식한 그죠. 소리.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한 건데 저는 여기서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이거를 이재명이 강연중을 준비 안 된 상태로 내피셜로 쏟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짚어가지고 이거 사실관계 맞지 않다라고 짚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웹잡으로 낸다고 선거 중간에 자기 유세용으로. 캠프에서 나오는 조용히 얘기. 묻었어야지. 그러니까 사실관계 검증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되게 심각해요. 이거는 보면은. 사실 요새 그 트위터를 보면은 굉장히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민주당 개정이 네. 마치 이재명을 대통령님 모시듯 그렇죠. 어?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올리는 거. 매일매일 몇 개씩 올라오죠. 게다가 지금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님 말씀 하나도 안 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후보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사실은 뭐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띄워야 되고 대통령을 이제 어차피 끝나는 시기니까 대통령 후보를 띄워야 될 시기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땠냐, 재작년에는 어땠냐. 지금 이재명을 그렇게 추앙하듯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님을 추앙했냐면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빡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벌써 이미 대통령인 것 마냥 뭐 그렇죠.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 뭐 확진자 자꾸 늘어나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그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러니까 보험료 얘기 중에 네. 보험료를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는 게 네. 공정하지 않은데 정의롭다. 뭐 공정과 정의가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애초에 그 주장 자체가 틀렸으니까. 근거 자체도 틀렸지만 네.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표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과연 뭔가 좀 찾아봤어요. 공정이.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면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 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면은 마치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이 보험료를 가지고 부자가 많이 내는 게 이게 불공정하다 이랬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과세 체계가 누진제 아닙니까? 거의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네.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 이거를 정률제로 할 것이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할 수 있냐? 정률제로 하면 못하죠. 그러면은 고작 푼돈 좀 더 준다고 불공정한 과세 체계가 갑자기 그것도 공정해지냐? 뭐 아니죠. 1년에 한 100만 원 받으면 그것도 아니죠. 전혀.
아무 1년에 그렇게 걷어서 1년에 100만 원 뿌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돈을 뿌리는 거는 어떤 식의 계층 간의 어떤 갭을 메울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은 그걸 해소할 수 있는데 상대적 빈곤은 해소를 절대로 못 하죠. 그래가지고 뭐 개인당 1년에 100만 원 아니라 개인당 1년에 1억씩 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개인당 1년에 1억씩 뿌려가지고 정말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연봉 1억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연봉 1억이 되는 세상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그 연봉 1억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제일 극빈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시절이 와도 박탈감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재명은 그걸 마치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소득으로 다 커버리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정하지 않은데 정의롭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위험한 말이죠. 네, 위험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뭐 네. 여러 가지로 막 혼란한 말이에요, 진짜. 그 당시에 이 서울대생들하고 그 질답 내용을 보면 서울대생들이 별로 수긍은 안 해요, 이재명 말에 대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그 얼마나 가짜겠냐고. 서울대생들이면 우리보다 훨씬 머리 팍팍 잘 돌아갈 텐데 또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대 사회가 뭐 어떻게 계속 뭐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당연히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이 현대 사회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불공정한 그리고 또 정의롭다. 서울대생 정도 되면은 사교육의 산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웬만큼 다 잘 사는 애들일 거란 말이야. 거기 다니는 뭐 이제 애들이. 그 후에 보면 또 기본 대체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을 띄운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뭐 여기 학생들 집안은 대부분 좀 사는 집안이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한 2% 미만으로 이자율로 해서 대출을 잘 받지만은 뭐 아닌 사람들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5% 6% 이자로도 대출을 못 받아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내가 기본 대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그 듣는 서울대생들 기분 좀 은근히 빡치지.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푸는 방식도 참 잘못됐고 보면은 아무튼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12월 9일날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썼어요.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거 보고 너무 낯뜨거웠어 진짜. 아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럼에도 아직 시니어리지? 네, 시니어리지. 조국 못 버린 사람들 아직도 많더라고. 뭐 그분들은 뭐 그분들 나름의 시니어니까. 그러니까 문파들 중에서 네. 아 우리도 조금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고 있지. 우리 버렸으면은 뭐 이거 소재로 올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조국을 죽순 적도 없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국수 집회도 조국 때문에 나간 것보다는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간 게 더 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저는 있어가지고. 검찰개혁. 이제 검찰 개혁이 우선이고 좀 조국이 당하는 게 좀 짠해 보이기도 했었고 너무 그때 심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화가 났었죠. 압수수색 뭐 이렇게 그쵸. 당하고 그러는 게 네. 그때 검사만 해도 40 몇 명? 엄청났죠. 그쵸. 팀이. 대장동도 그 정도 털면은 그렇죠. 아니 왜 그거는 왜 얘기 안 해? 대장동도 그렇게 털라고. 아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무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조국처럼 수사해라. 그래야 진영론자들이 야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감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던데요. 부산저축은행 축소 수사, 예,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쵸. 주워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다니. 이어서 이제 이 강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뭐 신문 기사로도 많이 이제 신문 기사 타이틀로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거의 메인 타이틀로 많이 쓰였어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을 빡치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고 뭐 경제라는 게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는 확고부당한 그 이론이 확립된 그런 진리가 아니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고 경제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말꼬리 한번 잡아봅시다.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경제는 일단 그 통계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과학이 맞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학부 나눈 것도 보면 사회과학 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과의 커리큘럼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수학이 크게 두 가지인데 경제 수학이랑 경제 통계학을 배우게 됐어요. 전공 필수로 1, 2학년 때. 이거 저도 공대 가면은 뭐 공업 수학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공업 수학 배우고 또 그 세부 그 과목으로 들어가면 다 무슨 뭐 역학으로 들어가면 다 수학이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럼요. 어마무시하죠. 경제학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간 게 3, 4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게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이건 진짜 수학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원 가려면 근데 이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때 이재명이 확 써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아브이지트 교수께서 이분이 유명한 게 이분이 이제 하는 주장이 그거잖아요. 저소득 국가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통계적으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실증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그렇죠.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사실. 네. 그리고 그 역대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통계를 쭉 내보면은 그 수학자 출신이 더 많아요. 경제학자 출신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경제학이. 그리고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들은 다 거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본인이 아무 말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한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 기사 제목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인망식 발언? 아무거나 걸려라 이거잖아. 그 저인망이라는 게 그 온라인 게임 용어로 쓰이거든요. 트롤짓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 예, 들어는 봤습니다. 트롤짓 한다는 말이 이제 그 사람들 회방 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집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트롤링 뭐 한다고 트롤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트롤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판타지 세계 그 트롤이 아니고 저인망 어선 트롤건 있잖아요. 그 싹 끌어오는 거잖아. 저인망 어선 그 트롤에서 온 말이에요. 아, 그것도 트롤이라고 하는군요. 그걸 그러니까 저인망 어선이 진짜 말 그대로 바닥에서 싹 끌어온 거 그걸 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싹쓸이 하잖아요. 그 트롤링에서 나온 말이 트롤짓 한다는 말이에요. 웹 트롤링도 그 싹 웹 그 정보를 싹 끌어오는 것도 트롤링이라고. 아니면은 이제 어그로 그 관심을 막 싹 끌어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인망식이라는 게 기사 제목이 나 너무 웃겼어. 이재명이 트롤짓 한다는 그런 어떤 함의를 품고 기자가 그 타이틀을 그렇게 쓴 게 이 아닌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그 제목이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어그로 끈다는 얘기네. 네. 그거를 고급스럽게. 근데 이제 뭐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는 이 말을 좀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그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주변부들 다 보면은 이 정치라는 말을 뭐 이렇게 뭐 원칙 같은 걸 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어떤 뭐 프리패스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방지게 사용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뭐 조동현 논란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이 최근에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 조동현을 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검증 시스템을 봐야 되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에서 맞으면은 검증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게 맞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아닌 거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영역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생활과 개인적 문제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진짜 대한민국 말아먹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국민들의 표를 받으면서 정치 영역으로 정치 문제를 자기네들끼리 풀어나가겠다는 게 거기서 말하는 이 정치 영역과 정치라는 게 대체 뭐냐고요. 여기 고민정이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고민정이 말하는 정치 영역이라는 거는 그냥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님들은 좀 빠져 계세요. 니들 귀찮어 이런 말이잖아요, 진짜로. 그냥 나중에 투표만 열심히 해주세요. 완전 거수기. 정치로 이제 그 행정을 어떤 컨트롤하는 걸 정책이라고 하죠. 이 정책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명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렇잖아.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정책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 시민들이 아 그래서 저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자 처벌하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하는 명분은 뭐냐면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 빈번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크더라라는 통계를 일단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음주운전을 근절을 하게 되면은 사고율이 이만큼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측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들이대야지 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술 먹고 운전 못하게 그래서 나라가 막는구나라고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고민정이 말하는 정치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뭐 짬짬이 잘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짬짬이 정치를 짬짬이를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아무나 알맞은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그냥 니네는 지켜만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알맞은 사람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지네들 마음에 드는 네. 사람. 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구독자 수가 적고 이제 댓글도 별로 안 달리다 보니까 뭐 네. 저희는 별로 고생할 일이 없는데 네.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라든가 뭐 팟캐스터들 보면 댓글 하나 이 대응하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네. 물론 이제 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소통이 있어야지 계속 그쵸? 어떤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정치가 다른 겁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점을 거기 안에서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잘 뽑아야 그렇게 가능한 건데 네. 시스템은 사람 하나 때문에도 망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인사 시스템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정치 영역이라는 거를 알 수도 없는 그 정치 영역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풀어 나가겠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이게 단순 사생활입니까? 이게 조동현 씨 같은 문제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이걸 정말 사생활 영역으로만 보고 제껴놓는다고 쳐도 이 사람 지난주에 짚었다시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따져보자니까 엉뚱한 영역의 전문가라고 지금 들이대면서 계속 이게 뭐 맞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치 동아리처럼 하겠다는 거죠. 정치 동아리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정치 동아리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그 동아리에 또 저 같은 그런 방골 기질을 가진 인간이 한두 명 들어오면은 동아리 박살 나는 거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누군가 머리채 잡게 돼 있어요. 저는 정치 동아리에 있어 본 적은 없지만은 음악 감상 동아리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제가 얼마나 방골짓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의 결과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과학적 반복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정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문학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인문학적 뭐 소양 이런 식으로 네네. 말이 대두가 되면서 인문학하고 과학을 이제 구분지어 가지고 인문학적 사고방식, 뭐 과학적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을 이제 유형을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는 그런 담론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권위 있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고 실험과 논리, 그러니까 토론이 오간 끝에 권위 있는 결론이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반복론의 이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다 인문학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막 그 담론을 퍼뜨릴 때는 개나 소나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건 다 그러니까 인문학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피셜로 이야기하는 건 과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관념 자체를 오염시킨 거지. 그 말하자면. 후에 책 쓴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그렇죠. 뇌피셜로 책 낸 사람도 되게 많죠. 개나 소나. 책 쓰고 강연하고 뭐 다 인문학자야. 이 정치란 지금 고민정이 말하는 정치,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라는 말, 정치 영역이라는 거 이것도 뭐 말하자면 뇌피셜의 세계에 살겠다. 뇌피셜이 정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자기네들이 다 무슨 원효스님이요. 어? 뭐 해골물 먹고서 아니, 원효스님이 대단한 게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누구나 뭐 그러니까 어렵게 뭐 수행을 닦고 해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아미탑을 이거 하나만 열심히 외우고 다녀도 부처가 돼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가 부처가 있다. 될 수 있는데 나무아미탑을 평생 외우고 다니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평생 걸릴 일이지. 그러니까 욕 안 하고 하려면 힘들다니까요. 언제나. 뭔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내가 해놓고도 이상하긴 한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이 그래. 네. 지금 내가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 너도 전문가야. 김태현이 김어주를 몇 명을 만들어내려고. 김태현이 가장 고마우신 분들 중에서 이제 또 고민정을 꼽았어요. 김태현이 그 변호사던가요? 그 변호사. 네. 네네. 국민의힘 많이. 네. 그쪽 이제 보수 성향의 강한 보수 성향의 김태현 변호사. 아, 그 왜 고마워하던가요? 고민정이 그 민주당이 하도 이 감성적인 발언으로 사람들 빡치게 하니까. 민주당이 구멍이다 이거지 말해요. 아. 공격할 구멍이다 이거지. 맞아요. 아우 근데 멈추지를 않아. 마이크를 계속 대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쪽 지지자들은 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똘똘똘똘 뭉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지지율 폭발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얘네들은 서로 그거를 캐치를 못하지? 이거 선거 캠프 맞아요? 뭐 믿는 구석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최후가 되면은 그래도 윤석열 안 찍고 우리 찍을 거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으로만 윤석열이 가니까. 더 큰 실수를 할 거다. 뭐. 네. 아니면은 윤석열이 먼저 그거 구속이 될 거다. 아니 얘네들은 지금 줄리만 믿고 있어. 야 사생활이잖아. 줄리가 줄리만.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내로남불. 그렇지. 줄리야말로 사생활이. 그 사생활이지. 야 술도 좀 따르고 그럴 수도 있지.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뭐 줄리는 그래도 그 윤석열 통장에 2,000원만 남기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아니 그 걔네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자영업자였어. 줄리는. 아니 불법은 있었던 것 이재명식으로 같지만. 얘기하자면은 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친구들도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 돈도 벌어주고 네. 학교 등록금도 내줄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생업을 하기 생활 예산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학비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소득 직종을 찾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강연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예, 돌아가죠. 또 이제 그 기본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 은행들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고 은행의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된다는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 냄새가 나는데? 또 거짓말입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올해 기사만 3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4월 15일에 이게 난 기사인데 미 대형은행들 경기회복 조짐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때 돈이 갑자기 많이 벌렸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7월 14일 기사입니다. 월가 대형은행들 경제 정상화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에서 2분기도. 네. 사실 서프라이즈도 아니지. 1분기에 잘 벌고 2분기에 또 잘 벌면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할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10월 15일 기사입니다. 미 은행들 어닝 서프라이즈 경제회복 청춘의 이건 3분기. 그러니까 계속 지금 2020년에 이제 2021년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 네. 그 코로나 확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이 이제 2021년 들어서 회복되면서 은행들은 기분이 좋다. 은행들 논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맞아.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 하겠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렸고 그 돈이 은행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미국 은행이 이런데 무슨 외국 은행들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줄었네 이런 소리를 또 이거 뭐 뇌피셜인지 뭔지 이거 대놓고 한단 말이죠. 뇌피셜이겠죠. 이재명은 뇌피셜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개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선비지에서 이 재경부 기재부 이제 관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명은 안 밝히고. 네네. 근데 그 기재부가 사실 모피아라고 말하면 말할 구석이 있긴 한 게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짬짬이가 가능하죠. 네. 하지만은 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쪽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은 서울대 경제학부인 건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법대보다 더 세던 거 거의 아마 그 수준일 거예요. 네, 로스쿨 되면서 네. 이제 지금은 법대는 죽었고 네, 경영 경제 네, 이쪽 두 군데로 문과 쪽은 경영 경제고 이과는 이제 의대로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부는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이 서울대 강연에 대해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크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19세기 말 고종파 경제학자들은 정치 경제학으로 경제의 본질을 정의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경제학은 과학으로 정의됐다며 이 후보는 아무래도 경제학을 정치의 영역으로 정의하고자 했던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그 진보 쪽에서 이런 해석을 종종 하는데 경제라는 말이 줄임말인 건 아십니까? 아, 예, 경세제가 경세재민. 재민, 경세재민. 뭐 세상을 돌보고 백성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돌본다. 뭐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경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 자체가 그 정치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경제라는 말이. 근데 이게 지금 그 경제라는 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정치하고 융합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경제하고 정치가 이제 영역이 분리돼서 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에 비해서 뭐 컴퓨팅 같은 게 특히 발달하면서 경제학이라는 것도 통계학 쪽으로 점점 더 이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축적이 이제, 되고 있죠. 옛날이랑 다르게. 뭐 의학을 예로 들어 봅시다. 옛날에는 의학하면 다 눈대중으로 해야 했고 그다음에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은 의학을 과학이라고 보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뭐 피를 어떤 병이 걸리면 피를 많이 뽑으면 피 때문에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피를 막 1리터씩 뽑아내면 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와. 수혈 개념이 모호했던 시절에는 처음에 혈액형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사람 피만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그 면역 반응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짐승 피를 집어넣으면 짐승의 능력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이 세진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 죽인 경우도 있었고 그건 다 과학적 사고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행위들이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의 의학은 과학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통계도 데이터 그만큼의 어떤 그 인체 실험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였고 그다음에 컴퓨팅이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그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경제학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 관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 경제재민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경제는 정치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거기까지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호구민님이 더 잘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왕정 시대 때 왕이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재명은 사실 뭐 그 성남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에 지가 다 했으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사실 비슷해요. 맨날 그 뭐 토지 가지고 얘기할 때 맨날 그 놈의 조지 오웰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옛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토지세 걷어야 된다고. 조지 오웰이 책 쓴 게 그 책 제목이 1984인데 지금 84년에서도 지금 한 40년 다 돼간다 지나간지. 조지 오웰은 84년도를 예측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짝짝꿍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예. 아니 그런 거죠. 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땅, 우리나라 전체 땅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토지세 물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땅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보유세 하면은 뭐 전 토지 다 그렇게 매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토 누구한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때. 뭐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그쵸, 거죠. 사유 근데 전체 토지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유지는 국유지도 있고 못 나고. 그리고 뭐 주인이 없는 땅도 있을 것이고 사용을 못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전체가 이거 생각적으로 뭐 머리가 안 돌아가나 지지자들은? 생각을 안 하죠. 네,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못 내잖아요. 지지자들이 생각을 해도 방어 논리 만들기 힘들긴 하다. 그냥 땅, 부자, 나쁜 놈, 뺏자. 뺏자는 아니고 죽창. 그게 다죠. 네. 아무튼 뭐 이러면서 또 뭐 이어보자면은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투자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뭐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기재부하고 충돌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기본 대출. 예. 계속 그 얘기만 했지. 기본 시리즈 가지고만 충돌했지. 다른 거는 이재명이 기재부에 태클 걸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아니 기본 대출이 그럼 대출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신용이 안 좋은데도 네. 내가 한 번 말아먹었는데 그럼 또 대출을 해준다는 전 거예요? 국민 대상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 몇 1,000만 원.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만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씩. 예, 대출을 전 국민 해주겠다. 대상으로 10년 상환 1,000만 원. 네, 10년 상환 1,000만 원.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네. 1%에 아니 그러니까 1.2%라 그랬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수정돼야 될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갔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이날 강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빙고. 대한민국 헌법에 적힌 자유시장 경제 정신과 맞지 않는다. 뭐 경제는 정부가 돌리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돌아가는 것이고 시장 경제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통해 도울 수는 있겠으나 뭐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이상하다. 빙고. 네. 박정희 정부 때는 뭐 이게 시대 정신과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도 이런 방식이 적용되겠나라고 이게 기재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국가 자본주의. 예?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그 네. 좌파들은 네. 박정희 시대 국가 자본주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헤어나지 못하고 하는 거다. 중국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시진핑처럼. 이정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안녕하시죠? 예. 아니 뭐 이재명 가운데 기장님 손 빌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너무 허접해가지고. 미리 다 이미 판을 깔아 놓으셨죠. 기장님 정도 되시는 분은 업계 실무자라 가지고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대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자에게는 돈을 원하는 만큼 저리로 빌려주는데 이게 정의롭지 않다. 근데 솔직히 1,000만 원 갖다가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이 청년들이 한 5명 이제 1,000만 원씩 들고 모여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하라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아십니까? 중기부에 가면 알죠.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가진 청년 5명이 모이면 5천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삽니다. 그렇죠. 코인 사는 거지.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안 빌려주는 게 이게 왜 문제냐면은 뭐 금융의 신용은 국가 권력 국민 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고 있어요. 네. 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과장급 관료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대출 등 금융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취지는 알겠는데 지속 가능성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거 계속할 수 그렇죠. 있냐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햇살론 등 서민 금융 상품의 경우 부실률이 아주 높은데 이를 정부 재정에서 메꾸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요. 이미 은행도 하고 리스크를 있어요. 안고 햇살론 같은 거를 시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 리스크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이제 같이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은행은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가 은행은 하기 싫죠. 정부가 다 커버를 해주니까 커버를 해줘서 해주니까. 예. 하고 있다고 이겁니다. 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모를 키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못하지. 뭐 지속 가능성을 뭐 같이 의문까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같이 생각하지 않는 측면에서 말장난처럼 느껴진다. 이거 우리가 방송에서 맨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기본 대출 가지고도 그렇죠.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이 교수님이 교수님도 이제 연세가 있고 인맥이 있으니까 뭐 기재부나 아니면은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데 이제 좀 친구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반박을 안 하는데 네. 얼마나 개소리 같아. 그래서 걔네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네. 쫓아가는 거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열혈 청취자. 야, 열혈 청취자였습니다. 열혈 청취자였어요. 이제 경제 얘기 별로 안 하셔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 양반들이 다들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점잖아 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나 같은 놈 하나 있으면 현피 떴다 바로 나오지 마 이 새끼야 막 그러면 너 앞으로 우리랑 술 먹으러 나오지 마 그러면서 좁혔다 진짜. 아니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아니 뭐 아는 사람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제번 나름 그 경제학에 한 발가락 하나 걸치고 근데 있는 그거를 교수인데. 자기 말을 반박을 안 했다고 그거를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생각의 흐름 자체가 너무 글쎄 모르겠어요. 이 경제학은 배우면 그렇게 하나 봐요. 경제학 하기 그렇게 따기 쉬운가? 어쨌든 박사학위 따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미국에서 땄을 텐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신기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비천한 출신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이, 천안. 이게 이제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12월 4일 군산 공설시장에 가서 이제 즉석 연설을 했대요. 거기서 뭐 말이 즉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즉석 연설을 했다는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버스킹 했구나. 네.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냐.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냐.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주어진 고난이 있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는 모섬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히 따르겠다. 제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세상에 대한 애정 딱 한 가지 있다.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성소수자 학생들은 비웃었어? 뭐 세상이 다 했죠? 세상이 아닌가 보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사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성남에 시장 청소부를 냈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며 대변 20원, 소변 20원 가격에 휴지 팔고 살았다. 젊은 나이에 화장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고생하셨다. 형님은 추락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며칠 전 오른쪽 발목마저 잘랐다고 전화가 왔다. 이건 사진까지 또 올렸더라고요. 형님 사진. 예, 그렇더라고요. 에휴, 왜 그러나 참 싶고 그다음 뭐 누님은 요양보호사와 청소회사 직원을 일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다. 야, 씨.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출세했다.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다. 제 집안이 이렇다. 누가 흉보더라 집안이 엉망이라고. 그러나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아니 못 사는 집안을 욕을 안 하죠. 못 사는 집안이라서 욕을 한 게 아닌데. 못 사는 집안에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좀 성공한 사람 하나 있으면은 다들 좋게 봐주죠. 그렇죠. 감안해서.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최대치로 해냈고 부정부패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다. 가족 중 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형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선 씨. 가족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하고 공무원에게도 지시를 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면 징계하겠다고 했다가 그 사단이 벌어졌다. 다른 가족들은 제가 공직자를 일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 성남시장이 전국에서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장 중 하나인데 여러분의 부름으로 대선 경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성과 때문이고 경기도지사도 재선하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나라도 맡기면 잘하겠다는 기대로 저를 뽑은 게 아니냐. 한 사람의 미래는 과거에 살아온 행적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자가 과거에 국민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보면 앞으로를 판단할 수 있다. 나의 삶을 개선할 우리 미래를 더 낫게 될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게 이제 그 즉선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낮은 겁니다. 네, 윤석열보다도 낮은 거예요. 뭐 하나 그 조사 하나 뭐 살짝 뭐 이겼다고 뭐 골든 크로스라고 참 거창하게 뭐 얘기하고 한 번이었죠. 한 번. MBS 전국 바로미터 조사 하나 뭐 살짝 올라가는데 뭐 갤럽도 올라가는지 보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무선 ARS랑 이제 거기는 전화 면접 방식이라 가지고 일단 방식 자체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유무선 ARS 조사 쪽은 여전히 한 7, 8% 정도 오차범위 밖에 격차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재명이 이 연설한 거 보면은 이것도 지금 물타기의 일종인데 그렇죠. 출신이 비천하고 비천한 집안이나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것만 보면은 그 살인범 조카
그다음에 살인범 조카말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범죄자 집안에. 네네. 그러니까 집안에 범죄자도 있고 이재명이 그걸 변호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약 치는 거죠. 예, 이거? 약을 친 건데 약을 치면서 이제 슬쩍 전환을 한 거죠. 자기 집 못 살았다는 걸로 전환을 한 거죠. 그렇죠. 못 산 거랑 자기 집안에 범죄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집안에 범죄자인 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이거 이재명 이력만 놓고 봐도 저희 집도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뭐 저희 집안 외가친가 통틀어 가지고 전과자 없어요. 저는 초본 띄워보잖아요. 초본이 뭔지 아시죠? 네. 초본 제가 이사한 이력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초본을 띄면은 3장인가 4장인가 이사를 되게 이사를 많이 너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리어카 끌고 그러니까 이사 다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이제 홀어머니시라서 힘들게 키우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양동 물난리 났을 때 물 퍼나르던 그 주역이 저예요. 80년대생. 이재민 누나도 살아보셨구나. 진짜 막 그때 이재민 뭐 그런 그때는 구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 퍼나르고 뭐 연탄가스도 마셔보고. 그러시구나. 저도 아니 제가 아마 이재명보다 더 못 살았을걸요. 근데 이게 저기 오프닝에서 유시민이 이재명이 생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윗에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는 이재명 세대가 아니에요. 그쵸. 한 그 전 세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5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으로 치면은 문프나 이낙연 대표쯤 되면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난리통에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정말 그분들은 어렸을 때 보릿고기도 겪어봤고 그래서 진짜 형제 중에 몇 명은 뭐 굶어서 죽기도 했을 거고 병 걸리거나 바로 그냥 바로 전후 세대잖아요. 진짜 그렇죠. 나무 껍데기 네. 긁어가지고 먹던 그런 시절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쯤 되면은 정말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이재명 세대만 돼도 박정희 때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공장이라도 있었잖아. 가서 그렇죠. 일할 공장이라도. 공장에 있고. 듣고 그 초가집 다 없애고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갈구긴 했지만은 죽지는 않게 해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생존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때부터는 이미. 그러니까 생존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제 과장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절은 다들 이랬어요. 70년대만 70, 80년대만 해도 저는 칼라 TV 본 게 90년대 이후예요. 그 전까지 올림픽 때 그때도 올림픽 후 저는 흑백 TV로 봤었고 뭐 주변에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별로 내가 가난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대체적으로 형편이 고만고만했으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가난했다고 막 내 스스로를 비하해본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재명은 한편으로는 그런 게 콤플렉스였나 싶기도 합니다. 가난팔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에 대한 욕망이 강했나 그런 생각도 슬쩍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 지금 프레이밍을 아무튼 그 범죄자 프레이밍을 지금 가난 서사로 지금 덮어버린 셈인데 말하자면 덮으려고 시도를 한 셈인데 이 덮으려고 한 것도 참 보면 호소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집안에 그렇게 다 형제들 다 어렵게 살고 부모님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뭐가 비천한 거냐고. 그냥 가난하게 산 거지. 그러니까 지 살겠다고 자기 가족을 다 비천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형님 그 다리 절단한 사진을 올리고 다리 절단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런 걸 왜 올려 대체. 그리고 말대로 정말 집안에서 지가 제일 성공했으면은 그런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집에 현금을 막 뭐 수억씩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아니 집안에 현금이 몇 억씩 있는 게 3억인가 갖고 있었죠. 예금 계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잘 추측이라 치고 이재명이 직접 한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IMF 때 이재명이 3억 2천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20억이 올라서 죄책감 느낀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벌었으면 나 같으면 형제들을 좀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기 이재명이 얘기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다 미싱사다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환자 처리도 못 받았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인권 변호사로서 그거를 받아줘야 맞아요. 되는 게. 지가 변호사인데. 이때 이미 이재명은 변호사였는데 이 동생 환자 처리 안 시켜주고 뭐 했냐고. 아마 그 시장일 때 들어갔을 거예요. 시장일 때. 아니 그러니까는 뭐
자기 그 개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도 있었고 그 아는 변호사 시켜서 도와주려 하면은 얼마든지 그쵸, 뭐 60, 70년대도 아니고 아니 산재 처리 받는 게 뭐 그쵸. 뭐 뇌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민변에 연결이라도 시켜주겠다. 예 그냥 권리를 챙겨주는 건데 아니면은 50만 원씩 주고 정관 쓰면 되잖아. 그게 진짜 그렇죠. 인권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인권 변호사가 하는 일인데 아니 그 살인자 조카는 변호해주고 그러게 말입니다. 심신미약으로. 고생하다가 어렵게 돌아가신 여동생은 안 도와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이재선 형님은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지금 자기가 제일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시장 되고 뭐 도지사까지 된 걸로 치면 제일 성공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 뭐 전문직으로 살 때까지만 해도 뭐 이재선 씨가 이재명보다 더 성공하면 더 성공했지 그렇죠. 뭐. 이재선 형님 그 블로그 가보면 정말 훌륭해요. 네. 내용도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그 상담했던 내용들을 싹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권 세무사 회계사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 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상담했던 내용을 다 올리셨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이게 이재선 씨 저도 이제 블로그에 좀 써오신 거를 조금 봤는데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 자세히 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는 그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 했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재명은 뭐했어? 이재명은 뭐했어? 자기는 학생운동 안 하고 나중에 변호사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학생운동을 안 하셨다고. 그리고 이거 뭐 뜬금없이 그 변호사 뭐 된 얘기하면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 팔아먹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강연을 그 연수원 사법연수원 시절 때 들었다고 하는데 네.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죠.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그때가 86년 정도 된다고요. 네. 86년이나 87년 그 정도 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그 노하우던가 네. 그 사이트에 가면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도저히 사법연수원 가셔서 강연을 할 짬이 안 나요. 그때 이미 86년이면 정치인으로 살기 시작하셨던 때 아닌가? 그리고 그때 계속 뭐 하셨냐면은 그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고 예, 신문을 그때 하시고. 유튜브- 연습회의 같은 거 예. 참석하시고 유튜브 보셨겠죠. 예, 계속 그러고 계셨기 때문에 네. 사법연수원 그래서 안 부르지.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정말로 강연을 하셨으면은 네. 했다고 기록이 나왔을 남아있겠죠. 정도예요. 그만큼 그 기록이 자세해요. 네네. 자세한데 자꾸 이재명 이 사람은 자기가 사법연수원 때 노무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 변호사로 뭐 살 결심을 하고 그때 뭐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뭐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인권 변호사의 길로 갔다고 노무현 대통령 팔아먹는데 이거 좀만 더 따져보면 분명히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노무현 재단이 일만 제대로 해도 이런 소리 못 하죠.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저인망 바람. 네. 요 이제 군산 갔다가 이제 이날 저녁에 보면 전주에서 이제 뭐 가맥집 아세요? 뭔지?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가맥집이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더니만은 이렇게 슈퍼 같은데. 예, 옛날 슈퍼 앞에서 이렇게 그 저기 좌판에 저 평상 펼쳐놓고 맥주 먹는 것처럼 네네네처럼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그 저기 뭐 셀프 편의점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 셀프 편의점.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뭐 운영되는 맥주집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주는 안 팔고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쫙 깔아놓고 뭐서 사다가 근데 그냥 가맥집은 안주도 팔긴 판데 이제 셀프로 그렇죠. 갖다 먹고 나중에 계산하고 그러시는 거 봐요. 아무튼 뭐 아무튼 거기가 청년 몇 놈 불러놓고 뭐 순서리 경청이라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좌담회 같은 걸 했어요. 음주 좌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소득 이야기인데 이 질문 내용을 굳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질답을 가장하는 홍보에 가깝고 청년들이 질문이라고 던지는 거 보면 다 핵심 빗겨나가 있어요. 아까 그 기재부 관료도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에 관해서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취지도 다 좋아요. 기본소득 취지 좋고 운영하겠다는 그 방식 자체까지도 이해를 뭐 인정을 하겠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에 관해서 물어볼 생각은 그러니까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속할 거냐? 네.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아예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청년들이 심하게 띨빵하거나
기본소득이 되게 좆도 모르거나 아니면 소외된 거지. 아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근데 우린 청년이 아니라서. 아 그렇구나.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이미 대동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저기 요즘 세대들은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서 뭐 줄임말 아시는 거 있냐 그러니까 찌찌사. 미쳤어 이 새끼는. 찌찌사. 찌찌사라고 하더라고. 어떻게든 그거를 뭐 무슨 승화시키려고 자기의 이 사람은 자기가 찔리면은 무조건 그 떠들어. 근데 그게 성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 우리 정도 돼야지. 우리 정도의 멘탈이 돼야지. 그래야지 도깨비라 그러니까 그래 도깨비 맞다 그러지. 그럼. 애초에 찌질하는 말은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너무 더럽잖아요. 더럽죠. 그게 어떻게 나왔는데. 저는 그 말 안 쓰려고 애쓰는데 웬만하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도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는데 네. 아는 척을 못 하겠는 그러니까 거야. 뭔 말이지? 한잔하자 그러고 갑자기 술 출잔 막 돌리고 그러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전환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그 사람 방송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죠. 그냥 뭐 아무튼 청년이라면 유튜브로도 네. 하나 보죠.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네네. 근데 아무튼 되게 띨빵해 보였다. 그 청년들. 네네. 출연료라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 가난파리를 시작을 하니까 비천한 출신이라고 가난파리를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화답을 했어요. 두 명이. 12월 6일 날 고민정이랑 이제 정철이 이제 좀 많이 떠올랐는데 고민정 페이스북부터 봅시다. 이재명 후보의 진흙 속 연꽃을 봐달라는 말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건 맞나 보군요.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보니 미쳤지. 아니야. 계속 읽어 지금 일단 빡쳐서 공격하는 거야. 감정이입하지 말고 일단 다 읽고 나서 얘기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죠. 그 얘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테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야. 자, 일단 고민정이 멋대로 곡해한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온 취지가 뭐겠냐고. 고민정은 지금 이걸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모욕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내몰립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부자는 모욕해도 돈이 많으니까 위안받을 거리가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짓은 그 사람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짓이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고민정은 이거를 뜬금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성경 해석 같은 거 맡기면은 사이비 종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해석을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와서 댓글 다니까 마음을 움직였다고. 자,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가난 포르노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난 포르노라는 말 아시죠? 네. 이게 뭐 요 근래에도 보면 유튜브에서 가난 포르노 이야기가 막 종종 나오는데 뭐 저기 한동안 음식점에 왜 그 어려운 뭐 이렇게 초등학생 남매가 갔더니만은 뭐 피자집 사장이 이렇게 공짜로 음식을 줬다 뭐 그런 얘기도 꽤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국 들으면서. 네. 네. 그런 미담들이 나오니까 유튜버들 중에 그걸 연출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 연기자들 섭외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네네. 데리고 와서 그런 이제 어려운 남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몰래 카메라 같은 거를 한 건가? 몰카처럼 한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몰카를 찍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지고 든 거죠. 이거 뭐냐고.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뽀록 나가지고 욕 바가지를 먹고 영상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근래에 가난 포르노라고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속한 사회에서는 자기가 제일 가난하다 이거예요. 자기 한 연봉 한 800쯤 되는데 자기 주변에는 연봉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대. 아 월급 800. 예. 아, 월급 한 월 한 800 버는 사람인데 주변에는 한 2,000, 3,000 버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가난하대. 와 환장하겠네. 그럼 자기 이제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가난한 삶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죠. 이제 가난까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난까지 뺏어간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가난 포르노에 해당이 되고 이재명도 가난 포르노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저는 그 당시에 다들 비슷했다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재명만 특별하게 못 산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못 살았네 이렇게 징징대는 것도 가난 포르노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 모욕하지 말라는 이 말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곡해하는 것도 가난 포르노고 좀 심각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예, 진짜. 근데 근데 가난마저 뺏어간다. 그리고 예, 또 표현이 이재선 형님이 회상하는 아버지랑 이재명이 회상하는 아버지랑 다르죠. 다르고 이재명이 작년에 냈던 책이랑 올해 냈던 책이랑 또 아버지가 다르고. 아버지가 또 예. 다르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다섯 아버지인가? 예, 이재명의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네. 그 이재선 씨께서 쓰신 에세이에는 영어도 곧잘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영어를 알려주셨는데 영어 알파벳 같은 것도 네네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가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벽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 친구들처럼 좀 멀리 있는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말리셨다고 해요. 말리셔서 우리 동네 쪽으로 그 중학교에 분교가 나오면은 그때 중학교를 가라. 그래서 1년을 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쉬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영어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아니, 굉장히 도박도 없고 훌륭하신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그런 일면이 이재명의 자서전에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이재명도 자기가 영어를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편에서는 무슨 도박꾼에다가 뭐 술꾼에 뭐 집안 다 털어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재선 씨 말씀으로는 이제 아버지께서 2년제 대학을 나오셨다. 초대 나왔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는 뭐 영남대 법대를 나오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재명만큼이나 이재명 씨의 아버지도 좀 행적이 묘연한 분이긴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자, 아무튼 이제 고민정이 이런 썩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같은 날에 정철이 또 이제 이 메시지 총괄이죠. 이재명 캠프. 네. 고민정이 그러니까 이 정철이 페이스북 올린 거를 그 트윗으로 치면 RT 하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철이 먼저 이 웹자보가 먼저 올라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웹자보 그 메시지 총괄의 웹자보를 보면은 뭐 진흙만 보지 말고 이재명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 진흙탕에 뿌린 엄청난 양의 땀에도 시선을 주십시오. 이 뜨거운 말이 당신을 등에 태우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달린 말에 진흙이 묻는다. 말 자체는 좋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재명이 달리는 말이라 칩시다 정말로. 근데 어떤 길을 달렸냐? 진흙탕을 달린 게 아니에요. 그냥 평탄한 길을 달렸는데 이재명이라는 말이 그 길을 달리면서 땀도 흘리고 오줌도 싸고 침도 뱉고 똥도 싸고 지나가는 사람 짓밟아서 피 질질 길바닥에 뿌리고 했더니만 그 길이 진흙탕이 된 거예요. 이재명은 진흙탕을 해치고 나온 말이 아니라 진흙탕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새끼입니다. 그렇죠.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 결과 뻔히 알면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또 이재명이 그렇게 싸지른 짓들이 뭐 증거가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증인들이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고 어떤 것들이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하다못해 문서로도 남아있고 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재명이 진흙탕을 해치고 나온 삶이 된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세탁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도 없지. 유시민은 이렇게 세탁하더라고요. 뭐 오프로드 차라고. 네. 오프로드 차는 험한 길을 달리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도 난다고 이렇게 실드를 치더라고요. 아니 무슨 투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싸워. 아이고, 네 진짜 유시민들 정말. 자, 오프로드 차는 맞는데 멀쩡한 길에 오프로드 차가 스노우 체인 갖고 달리면 도로 다 작살냅니다. 이재명은 도로를 작살내는 오프로드 차예요. 유시민 씨. 어디서 그리고 그 말도 했던데요. 뭐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네. 이재명한테 뭐 직언을 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 그럼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징계를 주고 당원 게시판은 왜 닫는 거야? 지금 이재명한테 최고의 충원을 한 사람이 이상희 교수인데. 그럼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몇 년에 걸쳤어.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래놓고 뭐 징계 또 한 개 더 받으면은 아예 당원권 정지나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징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네네. 8개월 건기에 나가라는 소리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기분 들어오면 나가라고 꼬우면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에서. 그래놓고는 지금 또 이재명 뭐라더라 뭐 쓴소리한 사람을 우대해라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상희 교수님부터 뭐 그러니까 캠프에 들이든가 구제를 해야지 그럴 거면은. 자, 아무튼 이런 썩은 소리로 좀 이재명이
과거를 덮으면서 가난서서라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감성팔이죠 말하자면은. 정책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도 다 반론으로 먹히고 전문가들한테 씹히고 병신 취급받고 하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일 못 봐주겠는 게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 피해자 목소리를 다 무시해가면서 네. 이거를 뭐 그냥 진흙 좀 묻은 거에 비유한다는 게 정말 역겹죠. 못 네.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재명이 그럼 지나온 길이 어땠는지 한번 슬쩍 되짚어 봅시다. 먼저 이제 얘기할 게 그 12월 9일 날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재명의 그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한 거 네,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이제 1억 원 상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네, 뭐 예. 1억 원 받으시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1억 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상징적 금액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제 이 소송의 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살이를 자행했다. 당시 조카를 변했던 이 후보는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얘가 TV에 나와서 뭐 도지사 할 때도 그랬을 거고 사실은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 대선 주자는 도지사나 성남시장보다 매스컴의 주목을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이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이 이재명이 그 어디를 찾아갔었더라. 거기서 이제 기자들을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재명이 한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네. 그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까 그 서울대 가서 다 했죠? 네네. 이것처럼 그냥 뭐 나는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할 일을 했고 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 이거보다 또 훨씬 싸가지없게 얘기했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네. 이재명이 매스컴에 노출될수록 트라우마가 이제 되살아나는 이런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이런 사람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장애를 안고 직계 가족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날의 악몽도 악몽이고. 근데 이분은 이 트라우마를 묻을 길이 없잖아. 그렇죠. 잊고 살려고 해도 잊고 살게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잖아 말하자면은. 네. 솔직히 그리고 돌아가신 이제 이재선 씨 부인 되시는 이제 박인목 여사님. 예, 박인목 여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라든 이 사람 이재명한테서 벗어나려고. 예, 얽히고 싶지 않아 가지고 가만히 계신 거지. 네. 사자 명예훼손을 걸어도 몇 번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발언도 방금 전에도 예. 뭐 그 정신병을 가지신 아니 그거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거잖아요. 니네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를 한 거는 맞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원래 악인이었던 건 그렇다고 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공범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건 진짜 주범이 있고 공범이죠. 주범 공범. 고민정 정철도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죠. 네. 예. 송영길도 공범이고 네. 송영길은 주범이라고 봐야죠. 주범급인가? 네. 예. 주범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12월 8일 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특별검증위원회 이제 여기 김지태가 이제 뭐 위원장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행정 입원에 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것도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해야죠. 네, 김사랑 씨 같은 경우도 강제로 입원당했고. 네네. 당시 이제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겨우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멀쩡한 사람 이제 갖다 집어넣고 네. 약 먹여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들어놓고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그때 그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그 경찰이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한테 수사 정보를 흘리다가 지금 구속됐나? 예, 구치소가 있던가 그렇죠. 네네. 그 경찰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예. 참 그놈이 그놈이네. 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이 보면은 이제 뭐 이재선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김사랑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그 소처 집회에 매주 나오시는 그 주최 측이시기도 한 주최 측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 이제 이호승 전철협 상인 대표, 전국 철거민 연합 예. 뭐 이런 거요? 전철협 상인 대표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과거 이재명이랑 같이 시민운동 했던 분들이에요. 김사랑 씨는 이재명이랑 같이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네. 이제 그 성남
그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음.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하신 거고 이재명하고 함께 한 건 아니에요. 뭐 그때만 해도 김사랑 씨가 이렇게 어떤 그 근데 민주당 열혈 지지자로서 그 성남 FC 주식도 100만 원 이제 주주로 네네. 참여도 하시고 시민주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을 우리 편으로 인식하고 시민활동이랑 당원활동 하셨던 분인 거죠. 김사랑 씨도 말하자면. 그런데 이재명이 지나고 났더니면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철협 대표, 그러니까 이호승 전철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 단체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방범 제일 강성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이 그렇죠. 어떤 이게 진보 단체, 진보 시민 단체 중에서도 뭐 전투력으로 치면은 저기 어디야 금속연대보다 더 세거나 거의 맞먹을 겁니다. 제 생각에 금속연대보다 얘가 더 독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혹 보면 전철협 같은 경우는 한겨레 같은 데서 비판 기사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당신들 너무 좀 독하게 그런다고. 그런데 지나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전철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납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몰려가지고 집까지 날려버리고 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연합이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도 이제 이호승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이랑 예전에 같이 시민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이재명이 시장되고 나서 백스핀불로 날리고 철거민들한테 그리고 근래에도 지금 또 어디 하나 또 뭐 강제 철거당했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재선 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네. 뭐 김선아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언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에는 뭐 이재명한테 반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네.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한 셈인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대로 된 해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을 붙잡아다 병원에 쳐넣으려고 어떤 그런 지랄을 한 거죠. 말하자면 김사랑 씨가 제기했던 문제가 그 저기 뭐야 지금 그 마술궁 네. 신씨. 네, 마술궁 코나이 지금 상임이사하고 있는. 네, 마술궁 그 양반에 관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이 지나가면 항상 다 이런 식입니다. 뭐 피해자가 생기고 일단 일반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탄압을 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동지들이에요. 탄압당한 사람들이 같이 그렇죠. 모동희 기자님도 그렇고. 그렇죠. 모동희 기자님도 그렇죠. 네, 성남일보 모동희 네. 기자님. 다 동지들이고 결국 남는 거는 뭐 그 공적인 부채만 남겨놓고 가버리는 시기죠. 성남시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도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이르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인 동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노동자 이한다고 그렇게 노동권 같은 거 가지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이 정작 그 시청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 처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시청 강제 이주하는 것도 막 시청 그 부속 건물들 강제로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고발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와서는 조금 이제 방법이 달라지긴 했죠. 강제 입원까지는 못 가고 주로 자기 측근들 활용해서 고발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탄압이라면 탄압이죠. 그렇죠. 고소고발도. 네. 그리고 뭐 경제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고소고발 하나 걸려서 벌금 뭐 몇백씩 떨어져도 아니 그것도 자기는 표현의 자유로 빠져나갔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김명수가 개새끼죠. 아 나 진짜 김명수 개새끼 진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오프해서 이거를 아니 이거 뭔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답을 못해요. 그걸 누가 제대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니 신내림을 그냥, 받지 않는 이상. 이거는 법원 판결이 그렇다고. 아니 법원 판결인데 너 납득이 되냐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런 거죠. 이재명이 그리고 또 빵에 가지 않는 거죠. 오세훈도 이것 때문에 빠져나왔잖아. 그러면은 뭐 표현의 자유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네. 아무튼 뭐 이번 주에 이재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숨가쁘게 달려오고 반정부질은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시간상. 네. 자 이제 링장군님 모셨으니까 링장군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장군님이 이제 최근에는 그 서초동으로 집회를 가셨었죠. 네. 네네. 그래서 한 서초동에 이제 한 몇 번 2번 갔어요. 두 번 네. 다녀오셨나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여의도부터 하면은 쭉 매주 나간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냐라고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저기 뭐야 경선 3차 경선 전에 인천부터 나오셨던 그렇죠. 거예요? 인천. 예, 현장은 인천. 현장은 인천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매주 계속 나오셨던 그런 셈이죠. 매주 어딘가에 계속 계셨던 셈이죠. 그다음에 현장에 나오시게 된 계기. 일단 처음에는 이제 경선 때는 머릿수 보태러. 그러니까 지금도 머릿수 보태러 가는 건 맞아요. 네. 머릿수 보태러.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팀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니 그거를 원팀을 하려면은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납득도 안 되고 열린 공감이나 저는 열린 공갈이라고 하고 싶고 열린 공갈이나 김용민 같은 아니 너무 사람을 빡치게 하잖아요. 네네. 그 이래놓고선 원팀해라 하는데 그 이래놓고 이낙연과 그 주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이낙연 자체 뭐 이낙연이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떤 포지션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원팀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가 이재명 못 찍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니네들이 그러니까 지네들은 자기네들이 가해자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네. 가해자는 항상 그렇잖아요. 하지만 상처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너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네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너는 나를 괴롭혔어. 네. 근데 자기는 괴롭히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괴롭힌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네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가해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 혹은 이제 못 찍겠는 이유. 원팀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좀 더 그 사람들한테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뭐 그쵸.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 사과도 없고 네. 사과도 없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로 융합이 되겠어요. 그럼 장군님께서는 그 여의도와 서초에서 각각 어떤 액션을 하셨나요? 깃발을 일단 만들었죠. 아, 예. 일단 깃발을 만들어서 일단 저는 그 깃발이 사진이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깃발 사진에 대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그 있나요? 입에 담기 좀 힘든 소리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거를 이재명의 욕설 네, 뭐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깃발이 일단 민주당 아닌 국민들한테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네. 민주당 내에서만 우리끼리 이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원이 이렇게 비토를 한다. 이재명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유권자로서 이재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네네. 되면은. 저는 이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고 네. 낙선 운동도 제 권리고. 그렇죠? 하지만 낙선 운동은 선거법으로는 불법일 겁니다. 아니요. 낙선 운동 자체는 괜찮은데 그 선거법에서 제시하는 그 뭐 무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것만 지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쇄물 같은 거 못 만들고 그다음에 뭐 깃발도 지금 이제 깃발도 더 이상 내걸 수가 없게 됐죠 거의. 이름 네. 빼고 얼굴 빼고 정당 빼고. 그러니까 슬로건을 뭐 그러니까 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따로 만들어서 깃발을 만들든지 현수막을 만들든지.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은 옛날에 그 우리 해경궁 집회할 때도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다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찌시라든지 연상되는 단어들 못 연상된 썼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피켓이나 깃발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이재명을 본인을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열린공감을 까든지 김영민을 까든지 김어준을 까든지 유시민을 까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개소리 때문에 나 빈정상에서 원팀 못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말하는- 수 있는 거는 네네. 뭐 언어의 마술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 집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지금 2달 됐잖아요. 2달 됐죠. 2달 동안 쭉 나와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이제 뭐 서초에서 이제 저열한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 말자. 네. 예,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었다는 거. 그럼 그쪽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는 뭐 거기도 후보 그쪽에서도 교체, 이제 예. 윤석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네네. 그날 저번 주 집회에 강남역에서 집회를 진짜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강남역이요. 강남역에서 네. 그 서초구 쪽으로 한 차선을 다 막아가지고 네네. 거기가 이제 우리 집회의 한 5배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들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던. 네. 네, 저도 이제 거기 현장에 나갔으니까 뭐 지난주에 거기 우리 쪽 집회에 이제 와가지고 단상에 올라왔던 분이 유튜버죠, 그분도 유튜버 모시기 분인데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양반 말씀은 이제 그렇죠. 뭐 윤석열도 썩었고 우리 입장에서 윤석열도 썩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이재명도 썩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이낙연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먼저 후보를 바꾸면은 민주당 후보 찍을 거다.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국힘에서 후보를 먼저 바꾸면은 국힘 후보 찍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당연한 소리죠. 뭐 집회 나온 분도 동의를 했지만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어젠가 이틀 전에 정도에 트위터에 남겼지만 후보를 먼저 바꾸는 쪽이 확실하게 그쵸. 이깁니다. 이번 대선은. 그 되게 치킨 게임 같아요. 네네. 치킨 게임이지.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전반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랑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네. 나머지는 지금 이제 차마 윤석열을 못 찍겠는데 이재명을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네네. 사람들하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은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아마 그렇겠죠. 예. 계속 버티면서 니들 결국은 우리 찍을 거 아니냐 그러고 계속 지금 이제 힘겨루기 하는 셈으로 보이는데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합니까? 결선 투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아 답답합니다 진짜. 결선 투표에서 이기면은 이재명 비토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잃어요. 그렇죠. 힘이 확 빠지죠. 네. 우리도 지금 방송하면서 이재명 비토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결선 투표 한 번만 해버리면은. 그치 뭐 그게 여론이라는데 그게 민심이고 네. 여론이라는데 뉘앙스가 없을 거야. 바뀌죠.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 그냥 탈당하고 당적 버리고 국힘당 그렇죠. 스탠스로 이재명 까면 까지 민주당 당적인처럼 이재명 까기는 우리 스스로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뭐. 자신이 없겠죠. 뭐. 자신이 없기도 하고 자기들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굽히면 진다고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던 것 같아요, 링 장군님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손을 떠났고 이제 국민들한테 목소리를 내달라. 니네들이 그러니까 관심 없잖아요. 우리나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지. 저희는 정말 고관여층이니까. 근데 보통 국민들은 그냥 아우 쟤네 귀찮아 시끄러. 또 이래?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좀 관심이 있게 봐달라. 이래서 제가 그런 자극적인 눈길을 확 끄는 눈길을 확 끄는 그런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로 나간 거죠. 이게 제가 요즘
뭐 회사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당연히라고 해야 되나? 정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뭔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다들 바쁘고 관심도 없고. 예, 좀 일상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주변은 전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면 딱 되더라고요. 네. 중도층인데 한 가지 좀 재미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팩트 같은 거 잘 안 맞고 그런데 뭔가 분위기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쪽에서 뭔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딱 찌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반응,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반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뉴스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아니거든. 근데 그 음악 프로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인기가요 프로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히트송은 다들 알잖아요. 네네네. 뉴스를 열심히 안 봐도 지나가면서 들리는 것들이 있고 요즘 버스 타고 가도 뉴스 나오잖아요. 버스 타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모니터 뉴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소식을 막 말하자면 눈에다가 막 필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리 무관심해도 완전히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디테일한 사실관계는 틀릴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류라는 건 항상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더. 그래서 뭔가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중도의 깊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깊이가 있다.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유튜브의 힘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찾아주신 링 장군님 감사하고 저희 조회수 떡상이 될까 안 할까. 그런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사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 항상 부정을 타기 때문에 네.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초심을 가지고 네. 뭐 그냥 한 명 더 들으면은 한 분 더 들으시면 그냥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네네. 됩니다. 네. 아 요새 조회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